20년의 돌봄. 우리 시대의 모든 희수들에게 바치는 위로. 새벽 4시의 공기는 언제나 일정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압의 문제가 아니라 방 안을 가득 채운 노쇠한 육체가 뿜어내는 습기와 오래된 약취, 그리고 희박해진 산소의 농도가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물리적인 압박감이었다. 희수는 그 무게를 견디며 몸을 일으켰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어머니가 밤새 마시다 남긴 미지근한 보리차 한 컵과 갈색 약병들이 질서 없이 흩어져 있었다. 어머니의 방은 15평 남짓한 낡은 영구 임대 아파트의 가장 안쪽 공간이었다. 이곳의 구조와 배치는 철저하게 어머니의 신체 능력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었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각도, 그리고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위치한 비상벨과 기저귀 더미들. 희수는 그 좁은 통로를 매일 수십 번씩 오가며 자신의 세계가 어떻게 축소되어 왔는지를 목격했다. 방 안의 벽지는 한때 연한 꽃무늬였을 테지만 이제는 누렇게 변색되어 삶의 얼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 벽지의 균열 사이로 어머니의 과거와 희수의 현재가 위태롭게 맞물려 있었다. 일상의 사소한 장면 속에서 인생의 거대한 균열을 포착하는 감각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단조로운 돌봄의 시간 속에서 연마되었다. 어머니의 호흡이 고르지 못할 때, 혹은 가래 끓는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올 때, 희수는 그 소리에서 죽음이 아닌 살아남으려 애쓰는 육체의 비명 같은 생존의 의지를 읽어냈다. 이러한 고립된 공간 내에서의 돌봄은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를 물리적, 정서적으로 좁은 반경 안에 가둔다. 돌봄은 시간 속에 갇혀 시간의 노예가 되어 시간의 노동에 허덕이는 행위에 가까웠다. 아침 7시에 식사 준비, 9시에 약 투약, 11시에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 변경. 희수의 시계는 어머니의 생체 리듬에 동기화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른 이의 노년 속에 밀어넣는 행위였다. 감정은 직접적으로 분출되지 않았다. 대신 사물의 배치와 대화의 온도로 암시되었다. 물 좀 더 줄까? 라는 짧은 물음 속에는 죄책감과 연민,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피로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희수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수건을 적셨다. 어머니의 살결은 고른 달걀을 다루듯이 조심스러워야 했다. 조금만 힘을 주어도 멍이 들거나 찢어질 듯 얇아진 피부는 한 존재가 이 세상에서 점유하고 있는 영토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희수의 노동은 가시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먼지를 닦아내고 오물을 치우며 끊임없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려 애쓰지만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노동이었다. 성취감은 부재했고 오직 사고 없이 별탈 없었다는 안도감만이 하루의 끝을 장식했다. 희수에게 돌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었으며 이는 그녀의 계급적 이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빈곤은 돌봄의 선택지를 좁히고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 안에 개인을 유폐시킨다. 희수의 머릿속에서 현재는 자주 과거의 기억에 자리를 내주었다. 현재의 고단함은 문득문득 과거에 화사했던 순간들을 호출했다. 1980년대의 시장통은 가난했지만 정직한 노동의 냄새가 났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자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소금에 절인 고등어를 팔았다. 어머니의 손은 항상 소금기에 절어 있었고 그 손으로 빚은 만두는 유난히 간간했다. 그것은 생존의 엄숙함이자 가족이라는 제도를 지탱하기 위한 한 여성의 헌신이었다. 어머니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자식들이 가난의 냄새를 풍기며 학교에 가는 것은 경계했다. 그런 어머니의 강인함은 이제 가느다란 신흥으로 바뀌어 있었다.
현재에 고립된 방 안에서 희수는 그 시절 어머니의 생명력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강인함이 자신을 이 돌봄의 굴레 안에 묶어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사랑은 때로 의무가 되고 의무는 다시 계급이 된다. 희수는 자신이 전문 간병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무임금 돌봄 노동자라는 계급에 속해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의 기억은 선택적으로 편집되어 과거의 아름다움과 현재의 비루함을 극명하게 대조시켰다. 일주일에 한 번 신도시에 사는 오빠가 방문했다. 오빠의 방문은 항상 짧았고 그가 머무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팽팽해졌다. 오빠는 어머니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대신 협탁 위의 약봉투와 거실의 먼지를 확인했다. 그것은 책임감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기 위안의 방식이었다. 오빠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으나 차가웠다. 현대사회에서 노부모 부양 문제는 종종 요양시설로의 이전을 통해 해결되곤 한다. 대신 현대판 고려장 같은 요양시설은 부모를 버린 죄인처럼 움츠려들게 만든다. 오빠는 어머니를 전문시설에 맡기자고 했으나 희수는 그 전문성 뒤에 숨겨진 단절을 두려워했다. 가족 내부의 침묵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여백으로 남았다. 말해지지 않은 감정들은 찻잔 속의 찌꺼기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다. 오빠가 두고 간 봉투에는 빳빳한 신사임당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돌봄의 고통을 환전한 대가였다. 자본주의적 가치는 죽음의 문턱에 이른 노년의 삶까지도 가로지르고 있었다. 돈은 돌봄의 질을 결정하고 때로는 생존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척도가 되었다. 희수는 그 돈으로 기저귀를 사며 자신이 수행하는 노동의 가치가 이 지폐 몇 장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인지 자문했다. 희수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아파트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벤치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옆집에 사는 중년 여성을 만났다. 그녀 역시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을 20년째 돌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다만 어젯밤엔 좀 어땠어요? 라는 짧은 안부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고통의 공유를 통해 맺어진 관계는 멀리 떨어진 채 스스로의 죄책감만 터뜨리고 가는 혈연과는 다른 형태였다.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해체되고 부양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된 사회에서 돌봄의 주체들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사소한 일상의 균열을 공유하며 그 균열이 자신들만의 잘못이 아님을 묵묵히 위로했다. 이웃 여자의 말은 냉소적이지 않았으나 스스로에게 던지듯 뼈가 묻어나는 말을 했다. 내 팔자가 이렇지 뭐 하고 넘기기엔 인생이 너무 길잖아요. 그녀의 말은 돌봄의 장기화가 개인의 존엄을 어떻게 마모시키는지 여실히 드러냈다. 그들은 서로의 처지를 통해 각자의 고립을 벗어나고 혼자만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어머니의 언어는 점점 해체되어 갔다. 명사는 사라지고 동사만 남았으며 종국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음절의 나열로 변했다. 희수는 어머니의 옹알이를 통역하는 유일한 번역가가 되었다. 반복적 구조를 통한 의미를 해석하듯 어머니의 과거는 현재의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었다. 희수는 어머니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을 때 그것이 배고픔인지 아니면 오래전 잃어버린 자식을 부르는 손짓인지 가늠해야 했다. 감정은 설명되지 않고 상황과 사물의 배치로 암시되었다. 창가에 비치는 햇살의 각도가 바뀔 때마다 어머니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했다. 돌봄 수혜자와 제공자 사이의 권력 관계는 모호했다. 희수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 그녀는 어머니의 욕구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의존적이고 분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며
정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워지고 양쪽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모할 위험을 안고 있었다. 말해지지 않은 감정이 문장 사이에 머물듯 그들의 방 안에는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과 무력함이 부유하고 있었다. 희수는 매일 아침 죽을 쑤었다. 쌀을 불리고 채소를 잘게 다지고 체에 거르는 과정은 일종의 의식과 같았다. 음식을 소화할 능력을 상실해가는 육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행위는 생존을 향한 가장 처절한 투쟁이었다. 식탁 위에는 실용적이고 단단한 플라스틱 그릇들이 놓여 있었다. 물질 만능주의와 집착과 이기주의의 산물인 중산층 가족의 허위의식은 이곳에서 설 자리가 없었다. 구더기 밑살 같다는 비유가 어울리는 누추한 생활 속에서도 희수는 어머니의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다. 인간의 존엄은 스스로 숟가락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정성스럽게 돌보아지고 있다는 감각에서 오는 것인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가끔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마지막 의지를 드러내곤 했다. 그것은 삶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이 비루한 육체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무언의 시위였다. 그렇게 쌓여가는 피로가 켜켜이 누적되고 시간은 흘렀다. 결국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폐렴 증세가 나타났고 집에서의 돌봄은 한계에 다다랐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좁은 골목을 메울 때 희수는 알 수 없는 해방감과 함께 지독한 죄책감을 느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그녀는 다시 한번 계급의 벽을 마주했다. 간병 파산과 간병 살인이라는 단어들이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현실로 다가왔다. 요양병원의 등급은 가족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되었고 노인의 마지막 길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 등급이 매겨졌다. 희수는 복도에서 울고 있는 다른 가족들을 보며 이 비극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의 결함임을 깨달았다. 우리 사회는 돌봄의 위기를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확장된 사유로 연결하려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병실은 여전히 고립된 개인들의 사투장일 뿐이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것은 거창한 유언도 극적인 화해도 없는 조용한 소멸이었다. 노인의 죽음은 저항이나 투쟁이 아닌 가족을 배려하고 수용하는 적응의 과정을 거친다. 어머니는 그 말처럼 조용히 바람이 빠지는 인형처럼 작아지며 세상을 떠났다. 희수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죽음은 생명의 가치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죽음이 없다면 생명의 무게 또한 존재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병실의 하얀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희수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며 한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것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 새겨진 온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남겨진 자들에게 기억이라는 이름의 숙제를 넘겨주는 과정이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방은 너무나 조용했다. 어머니의 부재는 공간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냈다. 희수는 습관적으로 새벽 4시에 눈을 떴지만 이제 그녀를 부르는 가래 끓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방 안의 냄새를 내보냈다. 오랫동안 고여있던 노년의 냄새가 빠져나가고 차가운 겨울 공기가 들어왔다. 삶은 계속될 것이다. 희수는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복도 벤치에는 여전히 이웃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희수를 보고 말없이 옆자리를 내주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숭고함에 대해 생각했다. 삶의 균열은 여전하지만 그 틈 사이로 새로운 공기와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희수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손수건을 꼭 쥐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